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가득 메운 유리와 강철의 숲속에서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로고는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뭉친 이 거대한 기업의 내부는 겉모습만큼이나 차갑고 경쟁적이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엘리트들이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오갔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보이지 않는 야망의 스파크가 뒤섞여 있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3팀의 한쪽 구석 파티션 너머로 보이는 강민준의 자리는 이 화려한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색이 바랜 흑백 사진 같았다. 그의 책상은 지독할 정도로 깔끔했지만 그 위에는 값비싼 최신 기기 대신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구형 키보드와 마우스가 놓여 있었다. 민준 자신도 그랬다. 유행을 따르지 않는 단정한 셔츠와 면바지, 아무런 장식이 없는 손목. 그의 존재는 마치 고요한 시골의 흙냄새가 최첨단 도시의 아스팔트 위에 스며든 듯 어색했다. 에어이 강민준 씨. 날카롭고 거만한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울렸다. 팀장인 박진석이었다. 그는 이탈리아제 구두를 또각거리며 다가와 민준의 모니터를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그의 손목에서는 스위스 명품 시계가 번쩍였다. 아직도 그 원시적인 코드를 붙들고 있는 건가? 총우석에서 농사짓던 근성, 어디 안 간다더니 일하는 방식도 꼭 그렇군. 좀 스마트하게 못하나. 주변에서 몇몇 팀원들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에게 강민준을 조롱하는 것은 박 팀장의 비위를 맞추는 동시에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시골뜨기, 흙수저. 그들이 민준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별명이었다. 민준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만 돌렸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했다. 분노나 수치심보다는 어떤 종류의 단단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팀장님. 핵심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최종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거의가 어디 있어? 이 프로젝트 키메라가 우리 팀의 사활을 넘어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는 거. 몰라자네 같은 사람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를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야. 박진석은 핵심 파트라는 말을 유독 강조하며 비아냥거렸다. 사실 프로젝트 키메라의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알고리즘을 설계한 것은 민준이었다. 하지만 그 공로는 전부 팀장인 박진석의 차지였다. 민준은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고 개의치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코드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 그것으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오늘 오후까지 최종 보고서 제출하도록. 내 이름으로 올라갈 거니까 오타 하나라도 있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박진석은 경고를 남기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민준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을 가득 채운 수만 줄의 코드들은 그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언어였다. 동료들의 비웃음도 박진석의 모욕도 이 논리의 세계 앞에서는 한낱 소음에 불과했다. 그는 다시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일 때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갔다. 오후 2시 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테스트 서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며 프로젝트 키메라의 데모 버전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다. 모니터마다 붉은색 에러 메시지가 떠 있었고 팀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이따위로 작업했어? 박진석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당장 내일이 중간 시연회였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모든 성과는 물거품이 되고 본부장의 질책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서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팀원들이 저마다 의견을 내놓았지만 누구 하나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시간은 흐르고 박진석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는 애꿎은 신입사원에게 서류를 집어던지며 화풀이를 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자신의 모니터를 보고 있던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성큼성큼 메인 서버 관리 콘솔로 다가갔다. 비켜주세요. 그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진석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자네가 뭘 안다고 나서 지금 장난할 시간 없어.
민주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키보드를 잡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검은 화면 위로 하얀 텍스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팀원들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조차 할 수 없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보이지 않는 환부를 찾아 정밀하게 수술하는 것 같았다. 그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누구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커널 레벨의 로그를 파고들었다. 10분, 길고도 짧은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박진석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을 무렵 민준의 손가락이 멈췄다. 찾았습니다. 그가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메모리 할당 충돌입니다. 제가 만든 코어 알고리즘과 다른 팀에서 개발한 UI 모듈이 특정 조건에서 충돌하면서 오버플로우를 일으켰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수값의 차이 때문에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버그입니다. 그의 설명은 명료하고 정확했다.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곧바로 임시 패치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다시 그의 손가락이 날아다녔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는 엔터키를 눌렀다. 거짓말처럼 모니터를 가득 채웠던 붉은 에러 메시지들이 사라졌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데모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부칭되는 화면이 나타나자 사무실 안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팀원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동안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시골뜨기가 팀 전체를 구원한 순간이었다. 박진석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했다. 그는 굴욕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흥운이 좋았을 뿐이야. 어쨌든 문제 해결됐으니 다들 자기 자리로 돌아가.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민준의 공을 깎아내리고 상황을 수습했다. 그리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민준에게 덧붙였다. 강민준 씨 내일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서 제출해. 자네 파트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책임은 자네가 져야지. 적반하장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또다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하지도 부당함에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그는 그것을 해결했을 뿐이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준은 묵묵히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아무도 그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는 익숙한 듯 혼자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밤이 화려한 넌사인과 함께 그를 맞았다. 그는 수많은 인파 속으로 조용히 섞여 들어갔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그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내 사랑 서연이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준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 응,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에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깊고 부드러운 울림이 있었다. 오늘도 힘들었지. 목소리에 피곤이 가득하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듯 맑고 천가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신경 쓸 일이 있었어. 당신은 오늘 어땠어?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 응, 잘 끝났어. 당신 생각하면서 하니까 힘이 나던걸. 저녁은 먹었고. 아니, 이제 먹으려고. 뭐 맛있는 거 먹었어. 민주는 그녀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다. 낮 동안 그를 짓눌렀던 모든 스트레스와 모멸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만 들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행복한 남자가 되었다. 민준 씨, 너무 무리하지 마. 그 사람들이 당신을 힘들게 해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만 알면 돼. 그녀는 언제나처럼 그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에서는 별을 보기 힘들었지만 그는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무수한 별들을 보았다. 알아, 서연이 당신만 있으면 돼.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속상하잖아. 언젠가 내가 그 회사 통째로 사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 민준 씨 아무도 못 괴롭히게 할 거야. 장난기 섞인 그녀의 말에 민주는 낮게 웃었다. 알았어, 우리 회장님. 그날만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사주는 떡볶이나 먹으러 와. 거의 다 도착했어. 푸헤우흐, 알았어요. 5분 안에 갈게. 제일 매운맛으로 시켜놔. 전화를 끄는 민주는 작은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수수한 차림이지만
누구보다 기품 있고 아름다운 한 여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윤서연. 그의 세상이자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의 가장 강력한 비밀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공기는 전날의 위기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성공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안도감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본부장급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박진석 팀장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팀원들을 모두 회의실로 불러 모았다. 어젯밤의 위기는 본부장님께 잘 보고드렸네. 나의 신속한 판단과 지휘 아래 우리 팀이 훌륭하게 대처했다고 칭찬하시더군. 박진석은 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의기양양하게 팀원들을 훑다가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강민준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전날 밤 민준이 보여준 능력에 대한 희미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물론 팀원 모두가 고생했지만 특히 김대리의 보고서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 그는 민준의 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에게 아부하는 김대리에게 공을 돌렸다. 김대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으스댔고 몇몇 팀원들은 박진석에게 아첨하는 말을 쏟아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부조리한 연극의 관객이 된 듯 조용히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그 자신과 그의 코드가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박진석은 자신의 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정영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파티션 너머의 민준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어제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은 박진석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프로젝트 키메라의 성패가 저 촌뜨기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오 녀석이 없으면 프로젝트는 좌초된다. 하지만 저 녀석을 내 밑에 계속 두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아. 그의 머릿속에서 질투와 위기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학벌과 인맥, 그리고 강남 출신이라는 배경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시골 출신의 볼품없는 학벌을 가진 민준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결론은 하나였다. 민준의 재능을 완전히 흡수하고 그의 존재를 프로젝트에서 지워버려야 했다. 프로젝트 키메라는 온전히 박진석 자신의 작품이 되어야만 했다. 그날 이후 박진석의 교묘한 공작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공식적인 기록에서 민준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다. 그는 매주 본부에 제출하는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민준이 이룩한 획기적인 진전들은 팀 전체의 협업 성과로 둔갑했고 그 공로는 박진석 자신과 그의 충실한 신복들에게 돌아갔다. 민준의 이름은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줄에 마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처럼 형식적으로만 언급될 뿐이었다. 민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어차피 공로나 인정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이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모듈의 구조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거나 코드 속에 남겨둔 자신만의 주석들이 삭제되어 있는 일이 잦아졌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영역에 몰래 들어와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었다. 그는 박진석에게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팀장님, 제가 개발한 파트의 소스 코드가 어젯밤 사이에 일부 수정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팀원이 접근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진석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강민준 씨, 지금 자네 코드에 누가 장난이라도 쳤다는 건가? 프로젝트의 효율을 위해 내가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수정한 걸세. 자네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촌스러워서 말이야. 불만 있나?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박진석은 민준의 코드를 이해하기는커녕 겨우 몇 줄 읽어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그의 권위적인 태도 앞에서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팀원들은 오히려 민준이 팀장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제기한다며 수군거렸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었다.
박진석의 계획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민준의 능력을 흡수하기 위해 그의 코드를 통째로 훔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모든 팀원들이 퇴근한 후 그는 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서버 관리실에 들어갔다. 컴컴한 사무실에는 서버팬이 돌아가는 웅하는 소리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초조하게 마른 침을 삼켰다.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그는 중앙 서버에 접속해 민준의 개인 개발 디렉토리에 접근했다. 수십만 줄에 달하는 코드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것은 민준이 지난 몇 달간 쏟아부은 땀과 노력의 결정체였다. 박진석은 그것을 통째로 자신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복사하기 시작했다. 복사 진행률을 나타내는 파란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저 녀석은 더 이상 필요 없어. 그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팀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함정을 팠다. 며칠 뒤 팀 전체 회의에서였다. 그는 민준이 최근에 완료한 데이터 처리 모듈을 화면에 띄웠다. 강민준 씨, 이 부분 말이야. 자네가 책임지고 개발한 파트지. 그런데 여기서 계속 사소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이렇게 부주의하게 일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맡기겠나. 민준은 당황했다. 그는 분명히 해당 모듈을 수십 번 테스트했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제출했다. 하지만 박진석이 시연하는 화면에서는 실제로 데이터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어, 자네한테 맡겼다간 프로젝트 전체가 망가지겠군. 이 파트는 오늘부로 이 대리에게 넘기도록 하지. 강민준 씨는 당분간 잡무나 처리하도록. 그것은 박진석이 일부러 심어놓은 아주 교묘하고 찾기 힘든 버그였다. 그는 민준의 평판에 흠집을 내고 그의 자신감을 꺾어 놓으려 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팀원들은 이제 민준을 단순한 시골뜨기가 아니라 무능력한 개발자로 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방 안은 온기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올가매는 덫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의 유일한 빛인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어둠 속에 잠겨있는 민준을 보고는 말없이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다. 무서운 일 있었구나. 그녀는 묻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민준은 참고 있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코드가 멋대로 바뀌고 공로를 빼앗기고 이제는 무능력하다는 누명까지 쓰게 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마치 유령이랑 싸우는 기분이야. 증거도 없고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없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 그의 목소리는 지쳐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강한 힘이 느껴졌다. 이야기가 끝나자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한 연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준 씨,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당신이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정면으로 맞서면 안 돼. 그는 팀장이고 당신은 팀원이야. 힘으로 부딪히면 당신만 다칠 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 불을 켰다. 그리고는 마치 컨설턴트처럼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 이상한 일들이 주로 언제 일어나? 패턴이 있어. 서버 접속 기록은 누가 관리하지? 팀장의 접근 권한은 어디까지야?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준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였을 뿐 그녀처럼 체계적으로 분석해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서연은 민준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잡한 전략이 그려지고 있었다. 지금부터 당신은 사냥꾼이 되는 거야. 그가 마음 놓고 덫 주변을 어슬렁거리게 내버려둬. 대신 그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는 거야. 코드 변경 내역 서버 접속 시간 보고서 조작 정황. 당신만의 로그 파일을 만들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그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완벽한 덫을 놓는 거야. 그가 당신의 공을 훔치려는 그 순간이 바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기회가 될 거야. 서연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그에게 새로운 투지와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전략이었다.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방역을 준비하는 사냥꾼이었다. 서연의 조언은 강민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을 깨웠다. 다음 날 출근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패배감이나 체념 대신 차갑게 단련된 강철과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박진석이 지시하는 온갖 잡무 서류 정리, 데이터 백업, 심지어 커피 심부름까지를 군소리 없이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완벽하게 처리했다. 박진석은 그런 민준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시골뜨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 놓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민준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부리기 편한 부품에 불과했다. 이 오만한 착각은 그를 더욱 방심하게 만들었고 민준이 파놓은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민준의 진짜 전쟁은 모두가 퇴근한 뒤 정막만이 남은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박진석이 지시한 잡무를 핑계로 매일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았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서연이 말한 덫, 즉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서명을 코드에 심는 것이었다. 단순한 주석이나 의미 없는 문자열은 쉽게 발견되거나 수정될 수 있었다. 그는 훨씬 더 정교하고 지능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가장 깊숙한 곳, 프로그램의 심장과도 같은 코어 연산 알고리즘 내부에 자신만의 디지털 지문을 새겨 넣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무의미한 연산처럼 보이는 복잡한 함수였다. 이 함수는 그의 사원 번호와 컴파일되는 날짜를 조합하여 특정 소수, 프라임 넘버를 계산해내는 알고리즘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계산된 결과값은 프로그램의 그 어떤 부분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되었다. 코드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최적화 과정에서 삭제되었어야 할 불필요한 쓰레기 코드로 보일 뿐이었다. 박진석처럼 남의 코드를 겉핥기식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은 절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는 그 함수를 해독하는 방법을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특정 입력값을 넣었을 때 오직 그의 사원 번호와 관련된 소수만이 출력되도록 설계했다. 이는 마치 화가가 자신의 그림 한 구석에 자신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표식을 남기는 것과 같았다. 기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창작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낙인이었다. 그는 몇 날 며칠에 걸쳐 이 디지털 서명을 프로젝트의 여러 핵심 모듈에 교묘하게 분산시켜 심었다. 두 번째 단계는 박진석의 범행을 실시간으로 포착할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는 회사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해킹 기술을 이용해 서버에 자신만의 감시 스크립트를 설치했다. 이 스크립트는 마치 유령처럼 시스템의 자원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모든 행위를 기록하도록 설계되었다. 누군가 그의 디렉토리에 접속하면 스크립트는 즉시 접속자의 IP 주소 로그인 계정, 정확한 시간, 그리고 어떤 파일을 읽거나 복사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로그를 생성했다. 그리고 이 로그는 민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된 외부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었다. 심지어 누군가 그의 디렉토리에 접근을 시도하는 그 순간 그의 개인 스마트폰으로
아무 소리도 진동도 없는 비밀 알림이 전송되도록 설정했다. 그는 이제 어둠 속에서도 적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프로젝트 키메라의 최종 발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진석은 초조해졌다. 그는 훔친 민준의 코드를 분석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이해한 척 연기했지만 프로젝트의 핵심 원리는 여전히 그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이사회가 참석하는 최종 발표회에서 기술적인 질문이 쏟아질 경우 그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코드를 다시 한번 통째로 훔쳐서 발표 직전까지 밤을 새워 달달 외우는 것이었다. 그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자신에게 복종하는 민준을 보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결전의 날을 이틀 앞둔 토요일 밤이었다. 거대한 넥스트 이노베이션 사옥은 불 꺼진 유령선처럼 도심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박진석은 야간 경비원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을 이용해 사무실로 잠입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최근 퇴사한 신입사원의 계정을 이용해 서버에 접속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는 자신의 자리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서버에 접속한 그는 망설임 없이 민준의 개발 디렉토리로 향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민준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최종 버전 소스 코드가 있었다. 박진석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파일들을 바라보며 폴더 전체를 자신의 USB 드라이브로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민준이 심어놓은 치명적인 디지털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같은 시각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책을 읽고 있던 민준의 스마트폰 화면이 조용히 한번 깜빡였다. 그가 설정해놓은 비밀 알림이었다. 민준은 읽던 책을 조용히 덮고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그가 만들어 놓은 감시 시스템의 대시보드가 떠 있었다. 경고 허가되지 않은 접근 감지. 접속 계정 파클 SJ 퇴사자. 접속 IP 10.131로 개발 3팀 박진석 팀장 자리. 접근 시간 23:47. 활동 대부 민준캉 치메라 피날 디렉토리 전체 읽기 및 복사 진행 중.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였다. 그는 분노하는 대신 지독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마치 체스판 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예측대로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는 체스 마스터 같았다. 그는 박진석이 파일을 모두 복사하고 접속을 끊을 때까지의 모든 로그 기록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저장했다. 화면에는 박진석이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증명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사냥감은 제 발로 덫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몇 시간 후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박진석은 훔쳐온 코드를 자신의 컴퓨터에 옮겨 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값비싼 와인을 한 잔 따르며 최종 발표회에서 자신이 받게 될 스포트라이트를 상상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얻게 될 승진과 명예에 대한 달콤한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손에 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열쇠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사실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심판의 망치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민준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조용히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버 접속 로그 코드 변경 내역, 그리고 박진석이 조작했던 과거의 보고서들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무대, 즉 진실이 밝혀질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결전의 날, 넥스트 이노베이션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창밖을 내다볼 여유가 없었다.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의 얼굴에는 프로젝트 키메라에 대한 기대감과 날카로운 평가의 잣대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강민준은 기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회의실 가장 뒷자리에 배석했다. 그의 존재는 거대한 회의실 안에서 너무나도 미미해서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드디어 박진석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세상을 바꿀 혁신을 이룩한 선구자인 것처럼 유창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밤새 외운 기술 용어들과 민준의 보고서를 짜깁기 한 발표 자료는 완벽해 보였다. 그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복잡한 아키텍처와 혁신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임원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박진석의 어깨는 점점 더 으쓱해졌다. 이상으로 저 박진석과 우리 팀원들이 피와 땀으로 이뤄낸 프로젝트 키메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진석은 의기양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대표이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주 인상 깊었소, 박 팀장.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잠깐의 침묵. 모두가 이 성공적인 발표의 여운에 잠겨 있을 때였다. 회의실 뒤편에서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가 몇 가지 기술적인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임원들은 저런 중요한 자리에 말단 직원이 나서는 것을 의아하게 쳐다봤고 박진석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준은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조금의 긴장감도 없이 차분했다. 그는 분노한 피해자가 아니라 오류를 발견한 감수자처럼 보였다. 박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코어 알고리즘의 메모리 관리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운을 뗐다. 그리고는 곧바로 핵심을 찔렀다. 하지만 특정 스트레스 조건에서 예를 들어 초당 100만 건 이상의 동시 접속이 몰릴 경우 현재의 가비지 컬렉션 방식이 스택 오버플로우를 일으킬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민준의 질문은 너무나도 전문적이고 날카로워서 겉핥기식으로 기술을 암기한 박진석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박진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입을 열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입한 최신 메모리 최적화 기법을 통해 충분히 제어가 가능합니다.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그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고 핵심을 비껴간 공허한 말의 나열일 뿐이었다. 민준은 그의 대답을 차분하게 반박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적화 기법은 해당 상황에서 오히려 병목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그 근본적인 구조의 위험성에 대한 것입니다. 민준의 질문이 이어질수록 박진석의 미천은 서서히 드러났다. 그는 결국 대답을 얼버무리며 얼굴을 붉혔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임원들의 표정도 감탄에서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기술 담당 이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박진석을 쳐다보았다. 궁지에 몰린 박진석은 결국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민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이 친구가 지금 제 성과를 시기해서 고의적으로 발표를 회방 놓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도 불만이 많던 직원입니다. 당장 끌어내 주십시오. 비겁한 인신공격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민준이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었다. 시기심이라니요, 팀장님. 저는 단지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만드신 분의 진짜 실력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민준은 침착하게 대꾸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다.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셨다는 이 코드의 서명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명이라는 단어에 박진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민준은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키메라의 소스 코드가 나타났다. 그는 수십만 줄의 코드 속에서 정확하게 한 부분을 찾아 확대했다. 바로 그가 심어놓은 디지털 지문이었다. 이 함수는 겉보기에는 불필요한 연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 사원 번호와 오늘 날짜를 입력하면 아주 특별한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민준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화면에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회의실 전체가 충격으로 술렁였다. 자신의 이름과 사원 번호가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난 것을 본 박진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이건 조작이야. 네가 심어놓은 거겠지. 박진석이 발악했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바로 서버 접속 기록이었다. 화면에는 토요일 밤 11시 47분 박진석의 자리 IP에서 퇴사한 직원의 계정으로 서버에 접속하여 민준의 프로젝트 폴더 전체를 복사해가는 기록이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의 현장이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박진석은 모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끝장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민준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침묵을 깨고 일어선 것은 대표이사와 박진석의 유력한 집안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전략기획본부장이었다. 대표이사는 박진석이 아닌 민준을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강민준 씨라고 했나? 전략기획본부장이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 이게 무슨 경우지? 팀장의 발표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회사의 공식 서버를 해킹해서 접속 기록을 빼내.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이자 불법 행위야.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불법 행위라니요. 저는 제 권리를 도둑맞은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증명 저건 정황 증거일 뿐이야. 자네가 앙심을 품고 팀장을 함정에 빠뜨렸을 가능성은 없나? 무엇보다 자네의 행동은 회사 기밀을 유출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규정 위반이야.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팀의 화합을 깬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이미지와 자신들의 권력 카르텔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유력한 집안의 자제인 박진석을 내치는 것보다 힘없는 시골 출신 직원 하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선택이었다. 다른 임원들도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본부장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저런 직원은 당장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명예에 먹칠을 했어. 순식간에 민준은 진실을 밝힌 영웅에서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박진석의 배신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이 회사가 뿌리부터 썩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었다. 민준은 차갑고 적대적인 시선들 속에서 거대한 회의실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진실이라는 칼을 들고 싸움에서 이겼지만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벽 앞에서 패배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넥스트 이노베이션 빌딩을 나서는 자신의 발걸음이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 그를 둘러싸고 있던 위압적인 공기와 경멸의 눈빛들이 여전히 그의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진실을 말했지만 세상은 거짓의 손을 들어주었다. 깊은 무력감과 환멸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근처 벤치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애써 담담하게 회의실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그녀에게 전했다. 박진석의 도둑질을 증명한 것,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더 큰 벽, 즉 회사의 부패한 시스템과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임원들의 추악한 모습까지.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말이 들려오지 않았다.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동정이나 위로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한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분노가 응축되는 소리 없는 아우성과도 같았다. 알았어. 거기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갈게. 서연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숨겨진 얼음장 같은 분노를 민준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전화를 끄는 윤서연은 서울의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의 심장, SY홀딩스의 총괄 회장실이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녀의 집무실은 그 어떤 장식도 없이 오직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정역만이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민준과 통화하며 다정하게 빛나던 그녀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마치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혹하고 날카로운 섬광이 번뜩였다. 사랑하는 남자가 겪은 모욕과 부당함은 그녀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야수를 깨웠다.
따뜻했던 연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시장의 흐름을 읽고 적을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분노를 소리쳐 표출하는 대신 행동으로 옮겼다. 그녀는 인터컴의 버튼을 눌렀다. 홍비서 지금 즉시 M&A 팀장, 법무팀장, 재무전략팀장 전원 회장실로 소집하세요. 10분 안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SY홀딩스 내에서 그녀의 이와 같은 지시는 전쟁 개시를 의미했다. 정확히 10분 뒤 SY홀딩스의 핵심 브레인들이 그녀의 집무실에 도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최고 수준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창밖을 등지고 서서 마치 전장의 지도를 내려다보는 장군처럼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넥스트 이노베이션에 대한 적대적 M&A를 즉시 개시합니다. 선전포고였다. 임원들의 눈이 커졌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은 SY홀딩스가 몇 달 전부터 주시해오던 매물이긴 했다. 부패한 경영진과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들이 보유한 일부 원천 기술, 그 대부분이 강민준 같은 엔지니어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워낙 복잡하게 얽힌 지분 구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운 상대였다. M&A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너무 갑작스럽지 않으십니까? 최소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이.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 달이 아니라 48시간을 주겠습니다. 48시간 안에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경영권을 확보하세요. 자금은 무제한으로 지원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세요.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더 이상 전략적 분석이나 시장 조사는 무의미했다. 이것은 사업적 판단을 넘어선 그녀의 모든 것을 건 개인적인 전쟁이었다. 그녀는 감히 자신의 남자를 건드린 자들에게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 순간부터 SY홀딩스는 거대한 전쟁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지휘 아래 M&A 전문가들과 변호사 펀드 매니저들이 밤샘 작전에 돌입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새벽의 기습 다운레이드이었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사전에 확보해둔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주식을 시장에 나와 있는 족족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SY홀딩스의 다른 팀들은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들은 현재 주가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은 거부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했다. 시장에는 그 어떤 정보도 새어나가지 않았다. 모든 것은 수면 아래에서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다음 날 아침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경영진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출근했다. 하지만 그들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회사는 이미 대혼란에 빠져 있었다. 아무런 호재도 없는데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었고 증권가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인수합병설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대체 누가 이따위 짓을 하는 거야? 매수 주체가 어디인지 파악했나? 대표가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SY홀딩스가 워낙 교묘하게 여러 개의 위장법인을 내세워 주식을 매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공포가 회의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포이즌필이나 백기사 같은 경영권 방어 전략을 논의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SY홀딩스의 공격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거대했다.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SY홀딩스는 이미 시장에 유통된 주식과 주요 주주들의 지분을 합쳐 과반수가 넘는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30여 시간 만의 일이었다. 그날 오후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이사회 사무실로 팩스 한 장이 도착했다. 내용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통지서 본법인은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의결권 있는 주식 51.2%를 확보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에 따라 현 이사회의 해산을 요구하며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SY홀딩스 회장 윤서연, SY홀딩스.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 이름이 나타나는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원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특히 강민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앞장섰던 대표이사와 전략기획본부장은 사형 선고라도 받은 사람처럼 온몸을 떨었다. 그들은 무자비하고 철두철미하기로 유명한 SY홀딩스와 그 베일에 쌓인 여성 회장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안락한 성 위로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들의 목을 자르러 온 그 무자비한 폭풍의 핵이 바로 자신들이 얼마 전 벌레처럼 짓밟으려 했던 한 평범한 시골 출신 엔지니어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넥스트 이노베이션 사옥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울한 공기에 휩싸여 있었다. 회사의 운명을 결정했던 바로 그 최고층 회의실에 이제는 몰락해버린 구시대의 권력자들이 망령처럼 모여들었다. 대표이사와 전략기획본부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곧 도착할 새로운 주인 금융계를 공포로 몰아넣는다는 마녀 윤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자리를 보존해 보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는 박진석이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로 앉아 있었다. 드디어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들과 SY홀딩스의 핵심 임원들이 먼저 들어와 양쪽으로 도열하며 길을 열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위압적인 공간 사이로 윤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민준이 늘 보던 수수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춰진 세련된 파워 수트는 그녀의 부드러운 곡선 대신 권위와 카리스마를 부각시켰다.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표정은 시베리아의 빙하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임원들은 그녀가 가십 칼럼에서나 보던 그 재벌 총수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저 젊고 강력한 새로운 지배자의 등장으로만 받아들였다. 그런데 모두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이었다. 바로 강민준이었다. 서연이 그를 위해 준비해준 깔끔하지만 여전히 소박한 정장을 입은 그의 등장은 즉각적인 혼란과 수군거림을 일으켰다. 전략기획본부장이 경멸을 담아 비웃었다. 저 자식은 왜 여기 있는 거야? 본보기로 공개 해고라도 시키려고 데려왔나? 그들은 민준이 자신들의 부당함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주인 앞에서 처벌받기 위해 끌려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녀는 곧장 긴 테이블의 가장 상석, 오직 회장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그녀의 변호인단이 그녀의 등 뒤에 병풍처럼 버티고 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앉아있는 임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마치 값을 매기듯 차갑게 훑어보았다. 숨막히는 침묵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진동시키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부터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임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서론 따위는 생략했다. 어제부로 SY홀딩스는 본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첫 번째 업무는 이 회사를 좀먹고 있던 기생충들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가장 먼저 전임 대표이사에게 향했다. 김영철 대표. 그녀는 서류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 안에는 그의 배임 횡령 무능한 경영 판단에 대한 상세한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오늘부로 당신의 모든 법인카드와 권한은 정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법무팀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본부장이었다. 그리고 재무담당 이사 인사팀장. 그녀는 박진석의 편에 서서 민준을 짓밟았던 모든 임원들을 차례차례 지목했다. 한 명 한 명 호명될 때마다 그들의 비리가 담긴 파일이 어김없이 테이블 위로 던져졌다. 그것은 회의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무자비한 숙청의 현장이었다. 임원들은 처음에는 충격에, 그 다음에는 분노의 마지막에는 애원에 가까운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오염된 부분을 도려내는 외과 의사처럼 냉정한 프로의 얼굴을 유지할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거의 실신 직전인 박진석과 그를 비호하며 민준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전략기획본부장에게 멎었다. 그녀는 이 두 사람을 피날레를 위해 남겨두었던 것이다. 서연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민준이 모았던 증거 자료들을 다시 띄웠다. 선명한 디지털 서명과 빼도 박도 못할 서버 접속 기록. 이 프로젝트 키메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으로 전략기획본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 모든 것은 저 친구가 회사를 음해하려는 술수입니다. 저런 말단 사원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 자가 모든 것을 조작한 겁니다. 서연은 그의 발악을 들으며 입가에 희미하고 섬뜩한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시베리아의 빙하 같던 그녀의 얼굴이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민준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손을 깍지 껴잡고는 경악으로 굳어버린 회의실의 사람들을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심판의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하고 절대적인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들이 벌레처럼 짓밟고 모욕했던 이 말단 사원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잡은 민준의 손에 힘을 주었다. 바로 저 SY홀딩스 회장 윤서연의 약혼자입니다. 정적.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다. 박진석과 전략기획본부장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단순한 충격이나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세계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자의 완전한 절망과 파멸의 표상이었다. 그들은 감히 하늘을 향해 돌을 던졌고 그 하늘이 무너져 내려 자신들을 덮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다. 윤서연의 폭탄 선언이 남긴 침묵은 아주 잠시였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완전한 혼돈과 파멸의 교향곡이었다. 전략기획본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박진석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들의 세계는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났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명령 한마디에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이 들어와 해고된 임원들과 박진석을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어제까지 회사를 호령하던 권력자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했다. 그들의 몰락은 신속하고 완전했다. 그날 이후 넥스트 이노베이션은 거대한 수술대에 오른 환자처럼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서연은 SY홀딩스에서 가장 유능하기로 소문난 구조조정 및 감사팀을 투입하여 회사의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파헤치기 시작했다. 감사가 진행될수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대한 부패의 실체가 드러났다. 전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임원들은 수년간 회사 돈을 횡령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사익을 챙겼으며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박진석 역시 프로젝트 키메라 이전부터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부풀리고 연구비를 빼돌려온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성은 정의가 아닌 탐욕과 비리로 얼룩진 모래성이었다. SY홀딩스의 법무팀은 확보된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다. 대한민국 IT 업계를 뒤흔든 대형 비리 스캔들이 터져나왔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전임 임원들과 박진석은 결국 구속 수감되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강민준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를 위해 묵묵히 땀 흘려온 수많은 정직한 직원들의 명예를 되찾고 썩어빠진 구시대의 관행을 뿌리 뽑는 정의의 실현이었다.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서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단상에 선 서연은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오늘부로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낡은 과거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학벌이나 인맥 출신 배경이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부당한 권위주의와 비상식적인 관행을 모두 철폐하고 엔지니어와 창작자들이 존중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절망에 빠져 있던 직원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가장 큰 상징은 바로 강민준이었다. 서연은 모든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최첨단 기술연구소 키메라 센터의 신설을 발표합니다. 이곳은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오직 혁신과 창조에만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 중요한 키메라 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강민준 실장님을 임명합니다. 강당 안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어제까지 시골뜨기, 말단 사원이라며 조롱받던 그가 이제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리더가 된 것이다. 그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개발 3팀의 팀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그의 실력을 알아봤던 몇몇 동료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새로운 연구소장실 널찍한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자신의 새로운 공간에서 민주는 잠시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특별히 선발된 회사의 최고 엘리트 엔지니어들로 팀을 꾸렸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떠한 방해 공작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고 겸손했지만 그의 조용한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은 팀원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늦은 가을밤,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해 있던 민준의 연구소에 서연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회장의 모습이었지만 민준을 보는 눈빛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연인의 그것이었다. 아직도 퇴근 안 하고 뭐 해요, 우리 센터장님? 거의 다 끝났어. 당신이야말로 바빴을 텐데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회사의 복도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최고층의 회장실이었다. 몇 달 전 부패한 권력자들이 심판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였다. 두 사람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섰다. 발 아래에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별들의 강처럼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고마워요, 서연아. 당신이 아니었으면.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한 거지. 불의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나도 마지막 결심을 하지 못했을 거야.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지만 민주는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신념과 용기를 가졌다. 그들의 힘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불가능한 것 같았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 회사는 어떤 모습일까? 민준이 밤하늘처럼 펼쳐진 도시를 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대답했다. 사람을 존중하고 재능을 귀하게 여기고 정직한 땀이 보상받는 회사.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야.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서울의 밤을 함께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세상의 편견 속에서 상처받았던 시골뜨기와 차가운 권력의 정점에 외로이 서 있던 회장님. 이제 그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발 아래에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